다음은 베르니케 실어증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니케 실어증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베르니케 영역 여기죠. 브로카 영역 이렇게인데 베르니케 영역에 주로 손상이 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르케이드 퍼시큘러스도 손상을 입어서 따라 말하기가 잘 안되죠. 보면 언어 우세 방구의 축두엽 손상이나 축두엽이 여기서부터 이 정도 된다, 그죠? 축두엽 여기 실비안 피셔를 기준으로 아래쪽을 말하는데 여기에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유창성 실어증입니다. 왜냐하면 브로카 영역, 센트럴 서커스를 앞쪽으로 한 이 전두엽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창하고 말을 잘 하지만 청각적 이해력을 담당하는 베르니케 손상으로 인해서 청각적 이해력에는 어려움을 보이고, 그리고 따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궁형속이죠. 이 부분을 브로카와 베르니케를 연결하는 부분이 손상되어서 따라 말하기가 잘 안되고, 그리고 이름대기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대기 어려움은 대부분 다 갖고 있다, 그죠? 실어증이라면. 그다음 음소 차거와 의미 차거, 형식 차거를 보인다. 차거는 비슷한 것을 다르게 말하는 거죠. 의미 차거는 주로 의자를 갖다가 뭐로 부른다고요? 그렇죠. 비슷한 같은 짜고를 이룰 수 있는 것. 책상, 이렇게 의미가 비슷한 길이. 음소는 소리가 비슷한 것. 사과를 뭐 비슷한 서과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형식은 이제 뭐 형태론적인 문제에서 오류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신조어, 새로운 단어, 허구어 이런 것을 만듭니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저기 어딨냐 TV에서 많은 귀신 꿈꽃도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새로운 단어들을 그죠? 뭐 만들어서 내서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질병 불각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 자기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을 잘 하죠. 뭐 empty speech죠. empty speech라고 해서 내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로카하고 반대가 되는데, 브로카 환자들은 어떻죠? 주로 단어만 잘하죠. 그죠? 버스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스 타고 학교 와서를 버스, 학교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실문법적을 보였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들은 어떡하죠? 예, empty speech라고 해서 막 나옵니다. 그거 있잖아. 오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거시기 해서 뭐 했고 이렇게 하는데 버스와 학교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명사가 없는 거죠. 명사가. 뭐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empty speech, 내용이 없다. 그리고 탈문법적 문법에 안 맞는 말도 하고, 질병불각증, 이거는 저희가 예를 하나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하고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어디 아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관없는 말, 그리고 내용도 없는 말을 막 와서 하는데 자신은 전혀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죠? 부담감을 느끼겠죠. 왜 이렇지? 이러면서. 그런 질병불각증. 그래서 치료가 베르니케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베르니케 실어증, 브로카 실어증보다 베르니케 실어증이 조금 더 어려운데, 그 이유가 브로카 실어증은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극복해서 직장에 복귀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반면, 베르니케 실어증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나는 못 알아듣는 것도 잘 몰라요. 내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서 질병불각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결피질 감각실어증. 거의 다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 그랬죠? 네, 따라 말하기가 양호하다. 베르니케인데 따라 말하기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류적으로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의 우세 방구, 그러니까 좌뇌의 두정엽, 위쪽, 분기점, 뭐 요런데, 베르니케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arcade fasciculous가 오케이 하다는 거죠. 유창성 실어증이라고 한다. 말을 잘해요. 따라 말하기가 양호하고 청각적 어려움을 보인다. 브로카 실어증 환자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뭐 완전히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름 대기에 어려움을 보고 완곡한 반영을 보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두고요. 허구어를 산출한다. 앞쪽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다음은 이제 전도 실어증, 그러니까 arcade fasciculus, 그죠? 구형석, 활 모양 섬유다발 이제 나오네 이름이. 이것이 손상됩니다. 브로카와 베르니케가 있다면 이것을 잇는 이런 섬유다발, 그죠? 정보를 전달하는 섬유다발이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어증이다. 손상 부위 보면은 넘어가는데 고장이 났죠, 그죠? 그래서 유창성 실어증이다. 말을 잘해요. 따라 말하기가 어렵다. 하나만, 요거 하나 안 되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요거 또 하나 더 있군요. 이런 말하기. 그 다음에 청각적 이해력은 양호하다. 그래서 자가수정의 특징적인데, 이름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가수정이 나타난다. 근데 자가수정이란 뭐냐면, 베르니케하고 브록하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말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대답했는데 어떡하죠? 말 산출된 거는 정확한 전달이 안 되고 여기서 끊겼으니까 나오는 말이 내가 하고자 머릿속에서 듣고 이해하고 생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말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떡하죠? 다시 이게 귀로 들어오면 어떡하죠? 이해했는데 내가 틀린 말 했네? 그럼 고쳐야지. 다시 고쳐서 말하면 어떡하죠? 또 다른 말에 오류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들어가죠? 귀로 들으면 또 내가 또 틀렸네. 그래서 자가수정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용어를 자가수정, 자기 말이 틀린 걸 알고 다시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거. 근데 음소착오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가 갖추는 원리예요. 자기 들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되지 못하고 내가 의도하던 것과 일치되는 걸 잘 못한다. 그래서 받아쓰기에도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받아쓰면 듣고 이거를 넘겨가서 브로카에서 음송이라는 서브보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말하는 거죠. 내가 사과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과를 쓴 게 아니라 저는 서브보컬로 사과 이렇게 말하면서 쓸 때 더 정확하게 쓸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쓰다 보니까 나중에 받아쓰게 시키면 이 환자들은 음송,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말을 넘겨줘서 브로카로 다시 반복하게 따라 말하기처럼 반복시켜야 되는데 서브보컬로 그게 안 되니까 따라 쓰기에 어려움을 보인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명칭 실어증입니다. 명칭은 이제 명명하기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각 일환과 각회, 앵귤러스, 자이러스 이 부분에 손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정력과 축두엽 경계 부위죠. 여기입니다. 이 부위에 손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유창하고, 그죠? 왜? 말을 잘하는 브로카가 괜찮으니까 따라 말하기 잘하고, 공영석, 할모양 서문답을 괜찮아요. 그죠? 청각적 이해력, 그죠? 베르니케 괜찮으니까 이름 대기에는 어려. 딱 하나 보이는 거 있죠. 딱 하나. 그리고 에둘러 말하기를 잘한다. 에둘러 서컴로쿠션이라고 해서 빙빙 돌려서 이제 버스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이것을 버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타는 거 있잖아. 학교 갈 때, 거기 탈 때 뭐 돈을 내거나 카드를 찍어서 요금을 지불하고 그걸 타면 집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거 있지. 그거 타고 왔어. 뭐 이럴 때 버스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나니까 이런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대체해서 말하는 걸. 그걸 우리는 에둘러 말하기. 누구한테 나타난다고요? 예. 명칭 실어증 환자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자주 씁니다. 그거 그거 있잖아. 이런 대명사를 쓰고 에둘러 표현하고 이걸 잘 한다. 왜?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8가지를 분류하는 게 이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타입은 어떤지, 얼만큼 심한지 이런 걸 보는데 그 목적을 왜 평가를 하느냐,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실어증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걸 하는 걸 우리는 선별 검사라고 합니다.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죠.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환자가 오면 빠른 시간 내에 한 뭐 5분에서 10분 사이에 짧게 검사해서 이 사람은 실어증이니까 종합검사, 정밀검사를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실어증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스크리닝 테스트라고 합니다. 예, 실어증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 특성, 그죠?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지, 말을 잘 알아듣는지, 따라 말을 잘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실어증의 유형을 파악하고요. 그러면 실어증의 중증도를 파악해요. 중증도가 얼만큼인지 우리가 예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예후라는 게 뭐죠? 얼만큼 치료가 오래 걸릴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착수에 대한 판단, 이 사람은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후, 치료하면 얼만큼 좋아지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런 평가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평가 도구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선별 검사를 살펴볼 텐데요. 선별 검사가 저희가 한국에서 쓰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판 프랜차이즈 실어증 선별 검사가 있고 하나는 실어증 신경 언어장애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스탠드라고 하고 이거는 패스트라고 합니다. 둘 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에서 10분. 그러면 한국판 프랜차이즈 실어증 검사를 보면 읽기, 표현, 읽기, 쓰기, 이해, 표현, 내기 영역이다. 그죠? 방금 이야기했던. 해서 실어증 유무만을 판단한다. 이게 실어증의 중증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실어증 타입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실어증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3분에서 10분 사이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실어증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K-WAB이라든지 뭐 대구 실어증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어증의 형태라든지 심한 정도, 말 특성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스탠드, 그러니까 실어증 신경 언어장애 선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뭐 유형과 이런 것을 제시한다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있잖아. 이게 중요하겠죠. 실어증 유무나 이 부분은 5분 만에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죠? 예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5분 정도 걸리는데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를 점수를 산출해서 이 사람이 실어증이 있나 없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죠? 선별 검사라는 게 무엇인가? 선별이라는 게, 그리고 이 선별 검사가 하는 것은 실어증의 유무, 실어증이 있냐 없냐 유무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종합검사에는 이렇게 많습니다. 예, 미네소타 실어증 검사, 그 다음에 한국 실어증 감별 진단 검사, 포치 의사소통 검사, 보스턴 실어증 진단 검사, 웨스턴 실어증 검사 이런 건데 한국에서 표준화돼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웨스턴 실어증 검사. 근데 한국이 붙어서 코리안이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K-WAB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표준화됐고 제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건 미네소타는 약간 다릅니다. 예, 조금 전에 말해서 우리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실어증을 6개 타입으로 구분하지 않고 7개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그것이 이제 퍼포먼스 중심입니다. 뭐죠? 컴피턴스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것을 얼만큼 수행할 수 있냐 해서 하는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게 또 이게 파이카입니다. 파이카. Porch Index of Communicative Ability라고 해서 포치 의사소통 검사인데 포치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15점 척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점부터 15점 척도로 합니다. 여기서 웨스턴 실어증 검사 대부분의 검사는 2점 척도예요. 그죠? 이거 바이너리예요. 잘한다 못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15점 척도 7점이 오류를 나타내고 15점이 완벽하게 14점이 조금 늦게 이거 훈련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검사도 있다는 거. 그래서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검사한다는 거,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웨스턴 실어증 검사 도구는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검사 도구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나올 때마다 조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요거에 각각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섹션별로 한 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심화검사입니다. 심화검사. 심화검사라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실어증이 있는데 종합검사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8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종합검사에서 이 사람은 브로카 실어증이야. 근데 브로카 실어증에서 말하기, 이게 얼만큼 잘못하는, 그러니까 말하기만 따로 검사하고, 아니면 베르니케 실어증인데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말을 얼만큼 못 알아듣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심한 정도를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심화검사인데, 여기서 심화검사는 저희가 주로 2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는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표현력에 대한 심화검사이고, 토큰 검사, 리바이즈 토큰 테스트, RTT라고 하는데, 이거는 토큰을 움직이게 해서 말을 이해하는 정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실어증 검사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이 카드에 있습니다. 그죠? 카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명명하게 하는 겁니다. 이 검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모르는지, 얼만큼 모르는지, 말을 할 때 어려움을 보이는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보스턴 네이밍 테스트. 그래서 한국에서는 KBNT 있습니다. KBNT, 그린카드를 보여주면서 명명하기를 시키는 훈련인데, 이것은 우리가 표현에 대한 심화 검사로 분류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있는 것이 이제 리바이즈드 토큰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RTT라고 해서, 그죠? 이해 검사다. 그죠? 이해를, 어떻게 하냐면, 한 판 위에 20개의 토큰이 있습니다. 보면 뭐 동그라미, 네모, 작은 동그라미, 작은 네모, 뭐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색깔이 5가지입니다. 색깔이 5가지. 색깔 5가지. 그러니까 4, 5, 20, 20개의 판, 20개의 토큰이 있습니다. 이걸 토큰이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것을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명령을 두면은, 빨간, 이게 빨간색이고요. 빨간이고, 이거 파란색이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빨간 동그라미를, 빨간 큰 동그라미를, 큰 파란 네모 아래 두세요. 이러면 이거를 들고, 실어증 환자가 이 밑에 이렇게 둡니다. 여기 갖다 두는 거죠. 그러면 아래 둔 거 맞췄다. 이걸 갖다가 뭐죠? 점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말고도 뭐 여기도 아래지만 이거 밑에다가 토큰 들고 파란 토큰 들어 올리고 빨간 토큰 넣고 파란 토큰 위에 얹으면 아래에 두는 거겠죠. 이런 것도 맞는다. 점수 체계는 이제 맞고 틀리고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20개를 토큰을 움직이도록 하는 건데, 이게 왜 심화 검사냐 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뭐 테이블 위에 연필, 뭐 이런 걸 두고 사물을 얹어 놓고 하면 사물에 대한 시각적 아니면 촉각적 기타 자극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양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를 할 때 헷갈리는 게 없어. 그냥 이거구나 라는, 이제 너무 이렇게 조금 환자에게 조금 쉬운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단서를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가 라는 걸 평가할 때, 이렇게 비슷한 사물을 사용해서 토큰이라는 모양과 모양, 색깔, 크기가 다른 20개의 토큰을 가지고 했을 때 단서가 적기 때문에 피험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화 검사로 사용합니다. 이제 실어증 환자가 얼만큼 이해력이 높은가.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평가 도구요. 선별검사, 종합검사, 심화검사. 이거 3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처음에 서브젝트가 오면 절차는 그렇죠? 선별검사를 해서 실어증이 있다 없다가 판별되면 종합검사. 그러면 8가지 유형, 심한 정도, 말 특성 이런 것들이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럼 심화검사를 해볼까?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할 때는 토큰검사.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을 심화검사하고 싶으면
KBNT 요걸 사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실어증 환자를 평가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치료기법인데요. 치료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음에 또 한번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늘은 8가지가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잘 써먹을 수 있는 것, 자주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시각적 동작 치료법인데요. 이거는 VAT, Visual Action Therapy라고 해서 전체성 실어증 한테 가장 많이 쓰는 치료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한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 기법에서 어떤 걸 하죠? 실제 사물을 갖다 놓고 가르칩니다. 8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도. 뭐 제일 처음에 어떤 예를 하나 들면 망치와 못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다 놓고 이렇게 못 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자 보게 하는 거죠. 그럼 환자도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실제 사물과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갖다 놔요. 장난감 못과 장난감 망치를 갖고, 그 다음에 두들깁니다. 그리고 못을 박는 것을 훈련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린카드를 갖다 놓고 보여주면 환자가 어떡하죠? 손으로 팬터마임으로 못을 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스처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훈련시킴으로 해서 다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스처나 행동으로 요구나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VAT, 그러니까 Visual Action Therapy라고 하는 건데요. 누구한테 쓴다 그랬죠? 전체성 실어증 환자한테 사용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멜로디 억양 치료 기법인데요. 이거는 MIT라고 합니다. MIT Melody Intonation Therapy라고 해서 브로카 실어증 환자한테 씁니다. 브로카 실어증 환자한테 쓰는데 누로 하냐면 말소리를 음에다 얹습니다. 이 브로카 실어증 환자의 특징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것도 잘 못하니까 운율에다가 안녕하세요 쓴다. 어디에다가 제일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따라할 수 있는 음악에다가 싣고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예전부터 친숙했던 것들 실어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한 명은 아주 심한 브로커 환자였는데 아무리 다른 훈련도 해도 안 되는데 그분이 집사였어요. 권사님이구나. 권사님이었는데 교회에 찬송가는 정말 잘 불러요. 실어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막힘없이 부르죠. 자동화된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성경 멜로디에 언어를 실어서 치료하니까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MIT, 그러니까 누구한테 쓴다고 했죠? 브로카 실어증 환자한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통제 유발 치료라고 해서 CIT라고 하냐, Constraint Induced Therapy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말을 못하면 뭐 제스처를 쓰겠죠, 환자들이. 그러면 제스처를 못 쓰게 합니다. 제일 약한 부분, 치료해야 될 부분을 그것만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건 못하게 합니다. 뭐 지적하기 못하게 하고 오로지 말로 표현해야만 받아주는 거, 의사소통 해주는 거, 이거를 갖다가 CI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걸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면 좋아진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 기법을 우리는 CIT. 그 다음에 의미자질, helped, 그 다음에 헬름 이스트라블, 요거 문장 산출 프로그램, 의사소통 효과 증진법, 베르니케 실어증 치료기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가 시간을 내서 실어증 치료 파트만 따로 이제 각 한 차시별로 치료 기법만 다루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IT나 VAT, CIT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절차나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적용한다 하는 걸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밑에 것들은 조금 내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실어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쪽에서 저희가 조금의 이제 실어증 유형을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치료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가 방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각각 내용들이 어떻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고, 치료기법에는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뭐 멜로디 억양 치료법은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 뭐 이론적 배경이 있느냐. 우리가 항상 치료를 이야기할 때는 evidence based, 그죠? 근거 기반, theory driven, 이론적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도록 만듭니다. 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끝내야 되지만, MIT에서 잠깐 하면 이제 좌뇌를 다쳤잖아요. 그러면 우뇌에 갖고 있는 게, 그죠? 열성 방울을 활성화시켜서 치료를 하겠다. 그게 MIT 원리죠. 그러니까 좌뇌가 우성 방울인데 작동을 안 하니 우뇌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겠다. 근데 우뇌가 기능이 뭐가 있을까? 그죠? 그러면은 뭐 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니까 여기에다가 운율을 잘 쓰게 해서 뇌의 언어를 갖다가 좌뇌가 아니라 우뇌에서 산출하게 하겠다는 게 이론적 배경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가 한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